밀고 당기고 퀴즈로 보는 차트쇼 밀당백.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모아서 AI가 선정한 순위를 소개합니다. 퀴즈도 풀고 정보도 없는 국내 유일 밀리터리 퀴즈 차트쇼 밀당백. 오늘도 저희에게 밀리터리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어허. 군사학 전문가.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 사람들 계속 착각해요. 무슨 전문가인지. 개그맨 아닙니다. 개그맨 아니고요. 군사학 전문가이신 남보람 박사님 오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무랍니다. 이번 주도 꼴찌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밀당백 챌린지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결과 상관없이 챌린지 하고 싶은 분들도 열심히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소중한 영상 잘 틀어드리고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계급장 때리고 싶다 하고 싶은 상사나 선배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뭐 예전에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 선수 시절에는 아무래도 그 윗대 선배들이 제일 막 그냥 그림자만 봐도 맞아. 그 소리만 들어도 아유. 막 치가 떨리고 그렇잖아요. 맞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 선배님 사랑하고 지금 보고 싶고 아니 이 자리만 오면 자꾸 영상 편지를 써. 이게 인류의 전쟁사에도 이렇게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지휘관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이탈리아군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루이지 카도르나. 이 사람 이제 전형적인 남탓만 하는 무능한 인물인데 얼마나 무능한지 숫자가 있어요. 217, 225, 750, 28만. 그게 뭐예요? 뭔가요? 이게 뭐예요? 217명의 장군, 225명의 대령을 전쟁 중에 똑바로 못한다고 날려버렸어요. 전시에 누가 지휘관 참모 바꿉니까? 그러게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아웃. 그리고 750은 즉결 처분 현장에서. 네? 야, 너 말도 안 돼. 왜? 못 싸운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전시에 이게 군기 사기가 말이 안 되니까 28만 명이 항복했어요. 뭐 항복을 했다고요? 격군한테? 네, 사단으로 따지면 이 사단이 65개 사단이 가서 38개의 사단이 없어집니다. 반 이상이 없어졌네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탈리아군에게는 이런 전술이 있다고 그래요. 대량으로 항복해서 적의 음식을 없앤다. 나는 여기서 죽느니 적한테 잡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러면 지휘관이 사실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죄송하다. 죄송하다. 내가 못했다. 잘해보겠다. 루이지 카도르나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언제나 지는 군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어. 이거를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네요. 지금 저 얼굴 자체도 그러고 보니까 참으로 마음에 안 들죠? 표독스럽네. 네.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훈장이 있나 봐. 많아요. 아, 예. 가지고 있는 건 철십자 훈장 등 각각 여러 가지 훈장이 있죠. 칭찬은 자기가 다 받았나 보네. 지가 달았나? 지가 지한테? 그렇죠. 공은 나에게 가져왔으니까. 와.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고위급 지휘관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부하의 인격에 관한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죠. 버러지들과 내가 전투를 하니 이길 수가 있나. 부하를 해충에 비유했다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밀당백 차트. 길에서 내 마주치지 마소! 라고 하고 싶은 적군이야, 얼군이야. 최악의 지휘관, 너는 멍청이! 멍청이! 7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장군 무다구치 렌야는 한국의 이것으로 불렸다. 자,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충성! 벌써요? 무다구치 레냐는 한국의 아군으로 불렸다. 아군으로 불렸다고요? 아군으로 불렸다. 아군으로. 일본에서 하는 거 뭐 명령 이런 거 개통 이런 거 잘 안 따르고 쌀도 퍼줘라 뭐도 퍼줘라 하고 그러니까 너 엑스맨이지. 이거 아니야. 엑스맨. 안 털리고 네, 엑스맨이지. 엑스맨 비슷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비슷해요. 필승. 필승. 사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좀뭐 무서운 선생님이나 악질들을 저희가 비유를 할 때 띵개다. 이게 우리도 있었는데. 아니면 우리도 또- 있어도? 아니면 또 불타는 고구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지. 있죠? 불타는 고구마 있죠? 있죠? 있어요. 얼굴 빨개진 얼굴 건데. 불고. 네, 그래서
핑계도 저희끼리는 이게 CD라고 했거든요. 크레이지 도그라고. 맞아. 네, CD나 아니면 불타는 고구마 같은 또 약간 CD로 불렸을 거다. 핑계. 아닙니다. 힌트 주세요. 힌트 조금 네. 주세요. 시작이니까 좀 부드럽게. Manner makes man. 유명한 대사죠. 네. 여기서 좀 연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충성. 충성. 한국의 한국의 스파이? 스파이. 예. 야, 이것도 굉장히 큰, 우리의- 맞다면 굉장히 큰 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한국에다 계속 슬슬 흘리는 거야. 그냥 아니면 계속 말이 많은 사람인 거야.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다니다가 야, 우리가 좀 며칠 전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너도 어이구 이런 말 해버렸네? 뭐 이런 거. 자, 권재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권재관 정답. 와. 아까도 약간 살짝 비슷해갖고 아군이라고 그래갖고 순간 거의 다 왔다 싶어. 태권! 와, 이건 컨디션 7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장군 무다구치 레냐는 한국의 스파이로 불렸다. 스파이요? 맞아요. 스파이요. 밀정 같은 스파이, 거네. 스파이, 밀정? 스파이. 야, 그러니까 이 무다구치 레냐는 도대체 일단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너무 궁금하다. 일본의 3대 오물, 그 오물이라는 게 이제 더러운 물건 이런 뜻이고 네. 희대의 우장, 어리석은 장군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저기 중장이잖아요. 3스타까지 갔잖아요. 그래. 유명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노구교 사건이에요. 노구교? 베이징 인근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다리예요. 마르코 폴로 브릿지라고도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이곳에서 1937년 당시에 일본군하고 중국군하고 대치하는 상태였어요.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갑자기 병사 한 명이 안 보인다, 실종됐다는 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 무다구치 레냐가 바로 중국군 숙경지에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겠다고 명령을 내리고 중국군에게 야, 우리 병사 없었는데 거기 들어가고 좀 뒤져봐도 되지 않느냐? 적군에게? 적군에게. 적군에게 내가 글로 들어가겠다고? 네. 황당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왜? 뭐? 왜?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총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조우전이 벌어집니다.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병사 찾았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무다구치 레냐가 딱 한마디로 합니다.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 그래? 공격. 그래서 아예 중국군 내부로 들어가서 일개 연대가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어떻게 커지냐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중일 전쟁이 바로 이 노구교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일전쟁의 그 시초? 그게 시초예요. 그리고 난징 대학살 사건. 왜? 이것도 노구교 사건에서 결국 굴러간 눈덩이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 일이야, 도대체 이게. 이러니 오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네. 임팔 작전, 혹은 임팔 전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본 것 같아. 여명의 눈동자의 시작 배경이 되는 그 작전이 바로 임팔 작전이에요. 예? 버마에 있는 일본군이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북동부를 점령을 해서 영국군의 보급선을 끊겠다고 해서 출발한 작전입니다. 일단 이 자체가 황당해요. 거기 밀림이고 산이 3,000m입니다. 네. 거기 그러한 산맥이 3개나 있어요. 네. 그걸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다구치 레냐의 머릿속에는 작전, 속도, 공격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는 군수, 보급, 증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빨리 이걸 끝내라. 한 사람이 최고야. 네.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까지 가다가 다 죽습니다. 뜯어 뭘 말려야지. 없습니까? 뜯어 말려야지. 네. 그랬더니 무다구치 레냐가 명언을 하나 남기죠. 뭐라고 남겨? 일본인은 원래 초식 동물이야. 밀림을 먹으면서 가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보급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명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전쟁은 원래 적진을 탈취해서 그것으로 굴러가는 것이야.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겠어요? 아, 그럼요. 안 되잖아요. 버마에서. 그런 가운데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전사자와 현지에서 죽은 주민을 아, 설마. 섭취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 생각까지 했어. 이건 실제로요. 예. 인육을 먹었다는 건가 봐. 아니, 풀만 먹겠다고 하던 사람이. 그래서 결국 이 작전 실패했겠죠. 네.
그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무다구치 레냐입니다. 이 정도로 전쟁에 실패하고 욕먹으면 진짜 막 큰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뒷배가 살았어? 좋았어요. 만주파라고 해서 만주에 있는 그 파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를 해줬고 정치적으로는 국내의 유신파와 연결이 돼 있어서 출신, 그다음에 파벌, 정치 계열 여기에서 완벽히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장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아니 근데 이 정도 실패하면 사실 우리가 아는 뭐 이런 전쟁 영화 보면은 막 큰 잘못을 해가지고 막 곤장을 맞든지 오게 살지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을 받아야죠.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처리하려고 보니까 아군인 거야. 주로 일본군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표를 죽인 거야. 적군을 못 죽였어. 많이. 땡큐. 땡큐인데? 어. 그래서 전범 처리를 재판을 받았으나 큰 처벌은 받지 않고 1년 정도를 재판을 받다가 석방. 와. 너는 죄를 따질 게 없다. 암만 생각해도 하고서 걔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겠네요. 어둠의 독립운동가였다. 이런 조롱 섞인 아, 문헌이 오히려. 있습니다. 레냐, 땡큐, 땡큐. 땡큐. 맞습니다. 잘했어요. 네. 최악의 지휘관, 너는 멍청이. 6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전쟁 당시 국민당 통수권자였던 장제스 휘하에 있던 장군이자 배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탕성즈 장군은 이것을 없애고 살아남았다. 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네. 지금 딱 배신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에요. 배신하고 난 다음에 찍은 것 같은데. 네. 네. 표정이 좀 그런데요. 표정이 지금 방금 배신했어. 맞아요. 충성. 네. 예. 북기를 갖다 없애고 나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하고선 얘는 살아남은 거야. 그다음부터 살아남아갖고 거절한 아닙니다. 이런. 힌트. 1번. 힌트.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아, 너무 잘해서 힌트 2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힌트 2번 바로 주시죠. 이거 알면 약간 옛날 세대야. It's mine, it's mine. 이거 뭐죠? 이거 뭐지? 아 귀여워. 아니 여러분 개그맨 아닙니다. 군사학 전문가십니다. 군사학 박사님이시고요. It's mine. 뚠뚠뚠뚠뚠. 동작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단결. 단결. 네. 뭐 딱 말씀하신 대로 이 나열을 하면은 도망가는 길을 없애고 나는 살아남았다? 도망가는 길을 거예요? 없애고 살아남았다. 도망가는 길? 자, 정답은 박은하입니다. 박은하였어요. 6위. 중일 전쟁 당시 탕성즈 장군은 도주로를 없애고 살아남았습니다. 아, 자기의 도주를 없애고요? 배신의 아이콘. 네. 그리고 장제스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당시 군벌 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군벌 시대는 왕조나 중앙집권 체제의 권력이 무너졌을 때 각 지방에 있는 무력의 소지자들이 그 무력을 바탕으로 난립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란 뜻이죠. 네. 이 군벌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탕성즈였던 거예요. 장제스로서는 이 탕성즈를 비롯한 군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치. 전쟁 와중에 권력은 군벌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 탕성즈는 원래 장제스하고 라이벌이었고 서로 적대시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장제스가 결국은 공산 세력을 전부 숙청함으로써 권력을 탁 잡은 순간에 이 탕성즈가 역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대패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장제스는 이 탕성즈를 용서를 하고 자기 자신의 휘하로 끌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군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용서를 해줘요. 네, 살려줬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탕성즈를 반란군 진압부대의 지휘 임무를 탕성즈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반란군하고 손을 잡고 오히려 장제스를 공격해요. 또?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옛날 그 있잖아. 그런데 장제스가 다시 한번 용서를 해요. 아,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 뭐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하죠? 장제스로서는 이미 배신을 한 사람을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배신했다는 소문이 나면 오히려 장제스의 권력에도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국민당의
수도가 난징이었어요. 이 난징이 일본군에게 빼앗길 위기에 놓입니다. 이때 장제스가 얘기하죠. 여기에 난징을 지킬 자 누구 없음둥? 없음둥은 네. 없음둥. 약간 비슷하죠? 없는 둥. 그때 누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딱 손을 드 누군가 봤더니 탕성진 거예요. 불안하다. 불안해. 위수사령관 임무를 그래서 준 거예요. 말아먹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어요. 보급품을 운송하고 병력을 운송하기 위해서 도로를 깔아주는데 내 후방에서 나의 전방으로 들어오도록 도로를 까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를 돌려요. 그게 나중에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의 잘 깔린 고속도로가 됩니다. 이거 갖고 와라. 네. 일로 와라. 그래서 일본군한테 당하면 항상 대량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권력을 내가 쥐고 내가 중앙 지휘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하나 다 보고 해야 돼요. 전방에 와도 쏠까요 말까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네. 잘 도망가면 돼요. 잘 도망가려면 길만 열려 있으면 돼요. 그치. 근데 지가 죽을까 봐. 도망가는 길에 사람들이 몰리면 기도가 노출되고 길이 막힐까 봐 못 오게 부대를 보내서 이 도망갈 길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군대와 시민들을 막아요.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가면서 거기에 있는 배를 싹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일단 일본군은 못 도망가고 배가 타서 남아있던 남아있는. 시민, 폐잔병 등을 학살합니다. 이게 우리 잠깐 아까 얘기 나왔던 이게 난징 대학살이에요. 몇 명? 30만 명. 이게 난징 대학살이구나. 우와, 이 난징 대학살에 나오는 이 장군이 탕성수 장군인데 지금 처음 알았네. 멍청한 줄만 알았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네. 사형이야, 이거는 무조건. 당연하죠. 네. 야, 이거 말도 안 돼. 장제스도 문제가 있어요. 또 용서해요. 나 진짜. 참 진짜 자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계속 용서하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는 자리를 줘서 어디다 두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쥐 죽은 듯이 있어라 하고 이제 후난성에 보내서 거기에 잠자코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 내에 국민당파와 공산당파가 서로 내전을 통해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의 운명을 놓고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이 싸우는 국공내전. 그렇죠. 네. 여기에 또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인재가 아닌데 왜 왜 인재가 자꾸 걔를 왜 자꾸 아니, 설마 하는 그 거야? 인재가 또 가요? 또야? 그래서 탕성지가 뭔데 왜? 장제스가 이 탕성즈를 그래도 군벌 출신이고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고용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와 없네? 어디 가고? 상대팀에 가 있겠지. 공산당? 어디? 공산당파에 가가지고 아니, 설마 공산당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문화 대혁명 당시에 반동분자로 몰려서 수감이 됐고 아, 큰 고생을 하고 나중에 사망합니다. 구급차 하나만 불러놓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진짜 혈압이 너무 올라. 나 아까 지금 저희가 다 40대여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지금 이거 좀 지금 네, 좀 배려해 주세요. 이거 혈압 재는 거 뭐 하나 네.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적군이야 아군이야 최악의 지휘관 너는 멍청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육군 제2군 사령관이자 일명 공격에 미친 자 로베르 니벨 장군입니다. 그는 이동 탐막 전술을 잘 활용한 장군이었는데요. 벌써 뭐가 있다. 이동 탐막 전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병 연신 사격인데 이건 뭐냐 하면 보병이 가면서 초기 형태의 기관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도로록 한 번 하면 싹 다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의 진군 속도에 맞춰서 포병으로 탐막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이 가면 내 앞으로 포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되어야 하고 포병술이 높아야 되고 보병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고차원의 전술인 거예요. 네. 여기서 독일의 기습 작전을 준비하던 로베르 니벨은 이것 때문에 망했다. 필승. 이게 필승. 지금 진짜로 막 정신없이 막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포탄을 안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다 갖고 왔어. 갖고 이제 야 준비해 쏴 했더니 뭘요?
포탄을 놓고 왔는데 약간 이게 된 거지. 포를 안 가져갔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일반적인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는 이 새끼야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야 이 새끼야. 충성, 충성, 충성. 충성, 또 모았어. 지금 와, 이거 몇 개? 문제는 이 기습작전이라고 했잖아요. 보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 이걸 털은 거야. 어디 가서 뭘 털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털은 거야. 내가 몇 시에 공격할 거라고. 조용히 해. 너만 알고 있어요. 기습작전이야. 그래. 야, 조용히. 너 조용히 하라고.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야, 이거 말 퍼지면 다 너 때문이야. 한번 얘기해. 내가 진짜. 5위 독일의 기습작전을 준비한 로베르 리벨은 입방정 때문에 망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정말? 뭐야? 독일의 기습작전을 준비하던 로베르 리벨은 입방정 때문에 망했다. 야, 정확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 잘하게 생겼어요. 입술이 많이 얇아 보이시죠? 네. 근데 왜 그랬대요, 저 아저씨는? 리벨 공세라는 총공세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긴 총사령관 맞습니다. 작전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그러나 결정적인 흠이 있는데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너가 한 100명 되는 거예요. 관상은 과학이다. 입을 지금 떼고 싶어갖고 지금 옴싹가싹하는 거 보이죠 얼마나 지금? 말하고 싶을까지는. 어? 나만 저 사진에서 입이 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야? 말하지 마세요. 전쟁 중에도 연회가 있고 여러 가지 사교 모임이 있잖아요. 네. 정치인하고 기자들한테도 나 누군지 알지? 나 리벨, 내일 공세, 자기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좋네. 미쳤어. 기자한테 했다고요? 장소, 방향, 시간까지 다 얘기를 해버려요. 보안이 유지가 됐겠어요? 안 되죠. 특히 프랑스 언론은 알 권리 중요시 여깁니다. 신문에 내버린 거예요. 저 신문에? 네. 이게 무슨 기습작전이에요?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바꾸지 않느니만 못하다. 독일도 사실은 방어 계획을 이제 와서 다 바꾸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연합으로 독일군을 총공세하는 거예요. 독일군이 이렇게 보니까 리벨이 떠든 대로 오는 거예요. 그 시간 그대로. 그 시간 그렇죠. 그대로, 그 시간 그대로 그 자리에 나타났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요? 탄막을 갖고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 뒤로 빠져버렸어요. 산악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평지에서는 이거 하면 효율적이지만 그렇죠. 산으로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래갖고 대패를 하는데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때 독일군이 16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리고 포로가 2만 8천 명 정도 잡혔고 예. 독일군 대포도 한 180문 정도 노획을 했어요. 누가 보면 이겼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군, 영국군은 2배의 피해가 나왔어요. 아이고야. 18만 명, 15만 명. 이거는 훨씬 더 손해가 큰 거죠. 그럼요. 결국은 리벨은 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오고 맙니다. 근데 내려왔을 때 내 부하들 잘못이다. 나의 계획과 내가 만든 이 이동 탐막 전술은 완벽하다. 제대로 실행을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아우, 너무 싫다. 진짜 우리나라 없어도 감사합니다. 야, 권장관님이 지난주부터 너무 좋은데요? 상승세요. 2개. 2대 0대 1. 적군이야, 아군이야, 최악의 지휘관. 너는 멍청이. 자, 4위 또 일본입니다. 자,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포악한 장군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육군 제55사단장 하나야 타다시입니다. 이 사람은 늘 부하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폭언과 가혹행위가 일상다반사여서 무타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단장이나 돼서. 예. 하루는 하나야에게 계속 얻어맞던 부관이 참다 못해 사단장님 왜 그렇게 저를 때리십니까? 제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라며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라고. 문제. 왜 자신을 때리냐는 부관의 말에 하나야 타다시는 이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은 무엇일까요? 충성. 충성. 오늘 일찍 집에 갑시다. 네. 왜 자신을 때리냐는 부관의 말에 네. 타다시는 엎드려. 아이, 진짜 뭐 말이 많아. 엎드려. 아닙니다. 필승. 필승. 미안해. 라고 했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는 게 너무 습관이었는데 습관이다. 이제 막 하도 맞아. 처음으로 왜 때립니까 하니까 갑자기 그때
스미마생.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재밌는데 미안도 웃기고 씨. 야, 이거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힌트. 야, 거기 담배 있는 놈 없냐? 거참 죽기 좋은 날씨네. 날씨 탓을 했다. 악성. 일로 와. 너 오늘 맞기 좋은 날씨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 아닙니다. 뭐 억울하면 너도 네가 군대 먼저 오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억울하면 내가 군대 먼저 오지 먼저 그랬어. 아닙니다. 그럼 진짜 할 말 없다. 와. 근데 그렇게만 하면 진짜 할 말 없다. 지금 저 표정이 저 왜 때리십니까 했을 때 쳐다보는 것 같아. 오우, 야,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왜 때리냐고 섬뜩해. 그랬더니.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땡땡땡 좋으니까. 너는 지도 땡땡땡 그랬나? 좋으니까. 필승. 너는 때리기 좋으니까. 와, 때리기 좋으니까. 무섭다. 너는 때리기 좋아됐어. 이러면서 때렸다. 정답입니다. 때리기 좋으니까. 4위. 왜 자신을 때리냐는 부관의 말에 하나 타다시는 너는 때리기 좋으니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때리기 좋은 사람은 어딨어?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넌 때리기 좋으니까. 이게 봐. 말이 안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하는 물론 동료와 상관까지 때린 구타에 미친 자. 왜 저래? 상관도? 다 때려 그냥. 다 때려. 이 사람이 구타왕이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건 이 문제를 내부 고발한 사람이 신문사를 찾아가요. 그것이 아주 조그맣게 기사화됩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가고 난동을 부리고 기자를 또 때렸어요. 와. 결국 이것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좌천을 당하긴 해요. 하지만 그의 폭행 전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요. 만행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일본의 대자는 우리의 대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때렸어요. 왜 매일 때렸을까요? 때리기 좋은데. 때리기 좋으니까. 결국 대자식이나 되면 고급 지휘관이잖아요. 권총 자살잖아요.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와, 모멸감. 아 그걸 왜 자살을 해? 저 사람을 쏴야지. 그 옆에서 모시던 부사관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해서 이 사람은 구타왕이고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깡패보다 더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단장이 됐어요? 어떻게 돼 진짜 그거는? 부다구치 레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엘리트 출신이었고 정치적인 뒷배가 든든한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고 구타왕은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돼요. 야. 좋습니다. 적군이야, 아군이야, 최악의 지휘관. 너는 멍청이. 3위. 게스타포를 창설한 히틀러의 신복. 헤르만 괴링은 이것 때문에 졸장. 괴링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상태 좋을 때입니다. 근데 이 괴링은 게슈타포 비밀 경찰 만들고 루프트와페 독일 공군의 원수로서 히틀러 못지않은 괴물이고요. 아, 진짜 지금 봐도. 이것 때문에 졸장이 된 게 사실은 인류에게는 다행이죠. 인류에겐 다행. 그 정도입니까? 네. 혹시죠, 상렬. 어? 이게 저분이 유대인인 게 밝혀져서 히틀러가 혹시 맞아. 너 혈통. 그때 뭐 유대인을 정말 알고 해고. 보니까 혈통이 유대인인 거야. 박은하. 자, 아닙니다. 아우 다행이다. 중성. 의외로 의외로. 여려. 마음이 마음이 여려. 히틀러의 오른팔인데 게스타포를 창설했는데 마음이 여려. 마음이 착해. 얼굴 갖다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도. 그래요? 예. 근데 뭐 어디 가서 저 녀석을 처단하라. 공격하라 이러는데 공격해 주시겠습니까? 힘드시면 나중에요. 네, 괜찮습니다.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런. 힌트 1번 드리겠습니다. 국번 없이 127. 그것이 127. 127? 127. 127? 127. 정답 없이. 마, 친구야. 왔나? 오오오오오 힌트. 필승. 필승. 네, 왔나 친구야 할 때 졌는데 거기서 왔어요. 알았습니다. 거기서 왔어요. 뭡니까? 야, 이 갑자기 잘 맞추기 예. 시작해요. 마약 때문에. 마약 때문에. 예, 졸장이 됐다. 정답입니다. 야. 게스타포를 창설한 히틀러의 신복 헤르만 괴링은
마약 때문에 졸장이 되었다. 괴링은 히틀러하고 초창기부터 활동을 한 그야말로 나치의 뿌리와 같은 인물이죠. 그 유명한 미넨 맥주얼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로마 진군에도 결정적인 요소마다 헤르만 괴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시절에 제압하기 위해서 쏜 총알에 영 좋지 않은 곳,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하고도 자극적인 곳에 맞습니다. 어떡해. 벌써 너무 싫어. 정말 너무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합병증,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통이 너무 크니까 기댈 수 있는 곳은 모르핀이었던 거죠. 모르핀이었구나. 마약성 진통제. 근데 그 와중에 뭐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 모르핀 같은 그 중독성 진통제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량이 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자기 자신의 오른팔에 둔 사람은 결국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서는 다행이지만 히틀러의 나팔수이자 심리전의 대가 괴벨스 일기에 괴링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거기다 푸는 거죠, 괴벨스가. 괴링이 약 먹고 미친 짓 계속 하니까. 괴링이 늙어빠진 미친놈.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을 매정하게 대한다. 이 쓸모없는 뚱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뚱보라는 것은 약의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괴링 보면 사실은 패셔니스트라고 할 만한 긴 로브에 긴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것은 몸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와, 몸이 엄청 크네요, 근데 확실히. 이 약에 취해 있다 보니까 소유욕과 이 과시욕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군복을 막 실크로 만들어서 입고, 그것을 막 수십 벌을 갖다 놓고 교체해서 입고, 이런 일도 있고, 또 나치 독일군이 저지른 아주 심각한 범죄 중에 유럽에 있는 예술 작품을 다 훔쳐가고 저장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이 분자금으로 쓰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 괴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제 상태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이 괴링을 부하들이 침실로 데려가서 재워야 되고, 자고 있다가 일어나고 누가 나에다 데려다 줬냐고 막 승질 내고, 그리고 뭐 메셔슈미트나 이런 독일제 전투기 보면 그 당시에 다 싹 잡아먹었어요. 맞아요. 그 공군 때문에 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어쨌든지 간에 독일의 구역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공군을 운용하기에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그렇죠. 내 홈그라운드지. 그렇죠. 네. 그런데 양측의 이 전력 비율을 보면 처음에 300대 1만이었어요. 그래요? 연합군의 공군기는 1만 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오. 300대밖에 안 된 이유는 본토의 공군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북아프리카 전선에 보내고 이탈리아 전선에 보내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공군을 찢어버린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후일 얘기를 하죠. 그랬네. 이제 2위 갑니다. 프랑스의 알퐁스 조르주 장군은 독일군의 공격 소식에 이것을 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충성! 충성! 프랑스 알퐁스 조르주 장군은 독일군의 공격 소식에 항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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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싸울래? 이렇게 했다. 너네가 이겼어. 아닙니다. 아니. 야, 이거 잘해. 연기 힌트입니다. 연기 힌트. 연기 힌트 또 나와. 여보세요? 내가 오늘 바쁜데? 잘해. 잘한다. 충성! 자, 발리에서 생긴 일의 조인성 씨입니다. 충성. 남인성이에요, 남인성. 충성. 충성했습니다. 프랑스의 알퐁스 조르주 장군은 독일군의 공격 소식에 울었다. 울었다? 이걸 보고 울었다로 가요? 야, 이거 지금 이 짧은 연기에 이게 운 거 말고도 엄청 많았는데 울었다로 가요? 울었다. 내가 오늘 바쁜데? 오늘 여기 멀쩡한 사람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네? 하나라도 나왔어요? 그냥 막 해보는 거지 뭐 아주. 필승! 통곡했다. 통곡했다. 공격 소식에 통곡했다. 통곡. 아, 근데 이게 그냥 그러면 저는 뭐야? 울먹였다? 야 너도 똑같아. 야 너도 똑같아. 자, 정답! 권재관입니다. 이게 권재관. 정답이에요? 울었어요. 울었대요. 왜 울었어 저 아저씨는? 자, 2위. 프랑스의 알퐁스 조르주 장군은 독일군의 공격 소식에 통곡했다.
와. 눈이 슬퍼 보여요, 진짜 찌질하다, 찌질해, 진짜. 지금도 울다 찍으신 것 같은데? 아니, 사진도 울다 찍으셨는데, 지금? 총사령관이 울보였다는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령부에 있었던 당시에 한 대위가 회고록을 쓰면서 그 사령부 내에서 조르주 장군이 의자에서 쓰러져서 우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가 극대화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르주 장군도 만만치 않은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베르댕의 방패라고 불렀어요. 베르댕의 방패. 1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오, 그런데 근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쵸? 무슨 일이었을까요? 조르주 장군은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입었던 두 발의 총상을 고치지 못해서 각종 후유증과 각종 합병증 때문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였고 십수년이 넘는 수면장애 그리고 정신병증 때문에 거의 무너져가기 직전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독일군이 마지노선으로 오지 않고 아르덴 산맥으로 돌아서 프랑스로 직격해 들어오는 상황을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했고 결국 육체마저 무너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진짜로 으앙하고 울은 거예요. 멘붕이네. 완전 멘붕이 오죠. 말 그대로 무너진 거네. 그냥 본인도 뭘 더 이상 할 수 없다. 어쨌든 환갑을 넘긴 나이잖아요. 근데 대장군이기 때문에 조국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이 군 수뇌부가 모셔갖고 배치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미 시대는 너무나 빨리 달라진 거예요.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지휘를 포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능한 겁니다. 그러게. 아유, 무능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예. 맞아요. 아유, 싫어. 아유. 자, 좋습니다. 권재관님 3점. 마선호가 2점. 박은하가 1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멍청이 1위 공개합니다. 1위 궁금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클레멘트 보로실로프는 스탈린이 통치하던 소련의 국방장관이자 제1원수로 불렸는데요. 이 사람은 와 진짜 당시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자 여기서 1위 문제 드립니다. 바로 문제. 스탈린의 뺨을 때린 보로실로프는 스탈린의 이것이라 살아남았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탈린은 당시에는 신이었어요. 신이죠. 공산권에서는. 네. 충성! 충성! 스탈린의 뺨을 때린 보로실로프는 스탈린의 처남이라 살아남았다. 처남이라 살아남았다. 오. 가족 중에서 처남이었다. 아닙니다. 단결. 단결. 뭐 사촌자가 아니었다. 이자로 뺨 한 대씩이다. 한 대씩 맞자. 아닙니다. 힌트 한번 주시죠. 자, 힌트 갑시다. 아이.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 잔 기울이며 가겠습니다. 자, 충성. 가방 싸세요. 네. 스탈린의 뺨을 때리는 보로실로프는 스탈린의 친구라서 살아남았다. 친구라서 살아남았다. 네. 자 정답은 권재관님입니다. 와우. 그래도 자 1위 스탈린의 뺨을 때린 보로실로프는 스탈린의 절친이라 살아남았다였습니다. 1위가 왜 스탈린 뺨 때린 게 1위냐.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그 짓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멍청한 거죠. 그리고 이 스탈린 정도 되면 뺨 때렸다고 그 사람만 조지진 않습니다. 가족이지. 그렇죠. 난리 나죠. 싹 다 말살 되는 와 거예요. 너무 무섭다. 진짜. 보로실로프는 1917년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권력을 손에 쥐기 훨씬 전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러시아에 뭐 트로츠키라든지 여러 그 혁명, 레닌이라든지 대선배들이 많았어요. 이때까지는 스탈린이 메인스트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보로실로프는 스탈린을 믿어주고 옆에서 수발 들어주고 험한 일, 굳은 일 다 하는 친구였어요. 옛날부터 함께했던 좋은 친구. 네. 그러니까 스탈린 체제, 스탈린 왕국, 소련을 세운 개국 공신입니다. 러시아 혁명부터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수많은 암살과 배신 그걸 뚫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서로 다 아는 거죠.
1935년에는 소련군 내에 계급이 생기면서 5명의 주요 인물을 소련 대원수로 임명하는데 그때 한 명이 보로실로프가 됩니다. 친구니까. 그 중에서 제1원수가 돼요. 와, 그럼 그러니까 낮은 위치도 아니었어요. 와, 진짜 높은 위치인데. 우리가 사진 보면 지금 저기 보이잖아요. 아, 친해 보이네. 베스트네. 너무 진짜로. 친하잖아요, 지금. 진짜 친한 친구만 할 수 있는 표정과 찐 표정이 나왔어요, 완전히. 네, 자세예요, 그죠? 근데 보로실로프가 네.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뭐요? 영국의 스파이로 의심받는 그런 소문이 돈 적이 있어요. 오, 절친이. 네, 1917년부터 같이 해왔는데 쭉 있었는데. 제1원수인데 그러게요. 왜? 너무 무능해. 이 사람이. 군사적으로 너무 무능해. 스탈린 친구가 유일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외교 채널에 보냈어요. 너무 과묵해. 외교를 보냈는데 과묵하면 안 되잖아. 못하니까 그걸 또. 그래서 영국 스파이로 의심을 받은 거예요. 능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둘이 분위기 한참 좋은데 네. 스탈린이 야, 너 영국 스파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쫙. 갑자기 때려버린 거야. 거기서? 네. 아, 거기서? 이렇게 된 거야. 저게 실제 그 사진은 아니고 저런 장면이 그렇겠죠. 예. 근데 봐줘요. 봐주고 스탈린이? 오히려 중책을 맡깁니다. 바로 1939년 소련이 벌인 대핀란드 전쟁, 겨울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이때 총사령관으로 들어가요. 친구가 짱이니까 25개 사단, 54만 명 이끌고 들어가요. 엄청 많이 데려갔네요. 근데 핀란드는 보면 보병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험지기 때문에. 3배 많은 병력을 이끌고 가는 셈이고 병력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싹 다 끌고 가요. 그리고 기갑 전력은 비교를 하자면 100배를 끌고 갑니다. 탱크 같은 거는요. 야, 이거는 뭐 상대가 되는 상대가 안 되네. 아니야. 끝나야 되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네. 근데 아까 보로실로프가 어땠다고 그랬죠? 무능해도? 무능. 너무 무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설마. 공산 국가에는 시시간이라는 전술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선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사형에도 직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선 맞추려는 거야, 부대가. 근데 산에서 선 맞춰서 공격하기 이거 쉽습니다. 어떻게 가? 핀란드가 이제 이때 유명한 전술 중에 하나가 설상위장, 흰색 옷 입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위장했다. 네네. 저게 멀리서 몇 보면 안 년도예요,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939년. 1939년에 저 정도 한다는 건 네. 진짜 위장 잘한 거야. 키를 타고 어. 전투에 투입된다는 것은 맞아. 최첨단 전술입니다. 그치, 그랬겠죠. 그쵸. 그렇겠죠. 그 당시에. 이때 1930년 우리 6.25 전쟁 전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때 뭐 어부도 없었습니다. 핀란드군이 이러고 있는 동안 여기서 2만 5천 명이 전사해서 소련군이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는 그를 작전 한계점 혹은 공세 종말점이라고 하거든요. 와. 소련군, 공산군은 정치 관료들이 한 명씩 군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스크바로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네. 야, 지금 이렇게 해갖고 지금 망했습니다. 보로실로프 장난 아닙니다. 보고가 들어간 거죠. 스탈린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로실로프를 총사령관에서 그나마 늦게나마 해임을 하고 야, 너 좀 나 좀 보자. 그래갖고 별장으로 불러요. 나 좀 봐야 별장으로? 그래갖고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적으로. 사적으로 불러서 여기서는 이제 친구니까 막 진짜 막 길게 날뛰는 거예요. 핀란드 너 보낸 이유가 내가 있어. 너 거기서 이기고 돌아오라고 보낸 거야.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이걸 여기서 이 개판을 치고 오면 어떡하냐? 한술 더 떠요. 뭐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거기 나 추운 거 싫어하는데 거기다 보내갖고 내가 막 좋아서 갔냐? 네가 가라니까 갔지? 그리고 제대로 된 놈들 못 추제 부하들 다 개판이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내가 너 옛날부터 아는데 남탓. 이만 너도 똑같이 나왔다, 남탓. 거기다 대고 접시를 줘. 누가요? 보로실로프가 스탈 보는데 스탈린 아까 신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신으로 모셨어요. 이거는 불경죄인 거예요. 그러네. 이거는 천하 대역죄보다 더 큰 겁니다. 공산 사회에서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고구마 10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했잖아요. 네. 용서해줘요. 죽이지 않아요. 스탈린이. 네. 또 오랜 친구라고 하니까 아유 모르겠다. 와, 진짜 찐친이다.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나 봐. 찐친도 그 정도 됐으면 돌아가요. 그죠? 얼마나 친한 거야.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오늘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1위 권재관입니다. 야.
지금 사실 저희가 2회 연속 우승한 사람한테 졸업을 선물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번지가님이 형 나 찐친 형 나 절친이잖아요. 형 나 절친이잖아요. 아, 그래요? 나 절친이잖아요. 나 절친. 나 용서해 나 드릴게요. 절친 나 절친. 용서해 주세요. 아 나 절친. 난 내가 나쁜 거 보면 안 돼? 아 나 절친이라서 이번에도 꼴찌가 박은하님이에요. 와. 또 한 번의 챌린지. 아니 우리 밀당백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 이 챌린지 또한 못하겠습니다. 아. 좀 저는 전쟁 및 군사 그 조그만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천종웅이라고 합니다. 군서정만이야. 여기는 전략, 전술 그런 책들이 있는 곳입니다. 와, 전략 전술책 궁금하다. 여기서부터는 전쟁사로 주로. 모든 전쟁과 역사에 관련된 게 있는 거네요. 이건 뭐냐 하면 군사편찬연구소라는 곳이 좋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곳입니다. 편찬 소장님이 여기 같이 여기 좀 갖다 놓고 전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나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품절되거나 없는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기가 힘든 책들이 많이 있고 여기 책들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뒷골목에 가면 오래된 책들 파는 데들에서 아, 이거 좋다 그러면서 몇 가지 수집해온 것들입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서점이거든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큰 서점이면 한 층 전체가 전쟁하고 군사 관련 책들만 모아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허한 것도 있고 전쟁하고 군사 다루는 전문 서점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차리게 된 거죠. 그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더 책임감을 갖고 만드신 것도 있겠어요. 그죠? 이건 부도입니다. 실제로 전쟁 같은 걸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된 책들입니다. 우와, 좀 입체적으로 그림도 그러네. 그리셨네. 아,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 전쟁의 모습을 굉장히 미시적으로 잘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어떻게 전투를 했고 전쟁에서 어떻게 벌어졌는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이 책. 이 책에 보면 동아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거북선이다. 거북선이다. 영국 측의 거북선 뭔가 멋있다. 그죠? 16, 17세기는 한국, 일본, 중국 간에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진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활의 시대나 창의 시대에서 총의 화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투가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라고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은 임진왜란때 굉장히 조총, 화약에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우리는 총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청나라 기병한테 또 역으로 당했죠. 그런 것들이 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중고만 취급하는 서점 이렇게 지하에 가서 책 보고 되게 좋았어요. 바로 샀어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었는데 무지의 만용이란 책이 이건 저한테도 몇 사람이 구해달라고 해도 못 구해줬어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라는 걸 갖다가 2차 세계대전이라 훨씬 전에 경고를 한 책이죠. 저 책을 보면은 일본군이 이제 침략할 것이라는 걸 아는데 뭔가 예측을 하는 책이었다는 거지.
풍족해지면 오만해지고 오만해지면 국방과 안보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나라가 위험하다. 우리는 항상 뭐 전쟁 중에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무지에 많이 그런 것도 경고한 책입니다. 자유롭게 보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니까 와서 자유롭게 보시고 뭐 전쟁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와서 오셨던 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 좀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 자유롭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전쟁과 군사 관련된 북토크나 그리고 뭐 조그마한 세미나 같은 것, 그다음에 전쟁사 연구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 일종의 뭐 책도 팔지만 문화 플랫폼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까? 이건 굉장히 지정학적, 종교적으로 역사적인 것들 깊이 있게. 러시아 책임, 러시아가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 뭐 러시아가 이제 책임이 있다는. 전쟁에 대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얘기하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그 사람 얘기하는데 할 때 또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끊이지 않나 저 봐요. 인기가 많아요, 저기. 가야겠다. 네. 군사 혁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표가 뭐냐면 초급 간부들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쟁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간부들 사이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저는 군사 혁신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야전 부대에도 있었고 육사 생도들도 가르쳤고 한 20여 년 군생활했죠. 네. 와, 딱 달았다, 봐도 많이 달았어. 야, 자줏빛이 저렇게 변했다는 건 진짜 세계 전쟁사, 한국 전쟁사, 육사 생도 때 받은 책입니다. 너무 밑줄 긋고 그다음에 띠지 붙여서 확인하고 한국 전쟁 같은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 부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녔던 그 손때 묻은 좋은 책이고 후배들이나 뭐 전쟁사 연구하는 분들은 꼭 이런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볼펜으로 정리까지 다 해놓고 옆에 이런 줄 쳐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갔을 때 여기서 뭐 했던 느낌 같은 거 적고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다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지역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상륙 지역하고 뭐 공격했던 전적지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지도고. 노르망디를 가보셨군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유럽을 자주 가세요. 이분 공부를 영국에서 하셨거든요. 히틀러가 대서양 방적을 이렇게 했고 거기 총사령관 롬메를 했었는데 방어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들 공격 해오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왜 노르망디를 했을까를 한번 다녀보면 압니다. 다른 지역은 굉장히 절벽 지역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상륙하면서 다 이렇게 독일군한테 많이 이렇게 사살 상륙 작전하면서 많이 죽잖아요. 끼리 바위 같은 것들은 절벽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다른, 여기서 뭐 기동전하고 이렇게 지연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책에서 이렇게 본 것들을 가보면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죠. 저런 거를 진짜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처럼 해주시니까 저희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북쪽 국경이었던 히아니루스 장벽이라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단인적도 있고 이제 발칸 반도 그다음에 마지막 망한 곳 동로마지막 망한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쭉 한 달 동안 다닌 적도 있고 남북 전쟁했던 곳 테네시 이렇게 쭉 해서 쭉 다닌 적도 있고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이렇게 끝까지 프랑스까지 가고 또 그다음에 독일까지 간 적도 있죠. 왜 전역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전적지 답사행 마음껏 하려고 전역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전방부대? 거의 다 돌아가 있었죠. 그 21사단, 그 백두산 부대 동부 전선의 전쟁
전적지도 많이 갔었고 또 28사단, 6사단 이쪽 철원, 동두천 이 지역도 많이 갔었고 빨치산 전투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 쪽들 쭉 많이 다녔었죠. 전쟁이나 뭐 이러한 안보가 발전하려면 우리는만 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와서 그런 문화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는 앉아서 읽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읽는 독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적지에 가보면 책으로 보지 못했던 느낌들이나 그런 것들이 딱 맞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에서 발견 못한 것들이 전적지에 가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고 또 책에서 나온 것들을 전적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기도 하는 거죠. 가면 좀 그때 당시에 전투했던 사람들의 약간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걸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거죠. 전쟁과 관련된 책에 열광하는 마니아입니다. 이 말도 해야 돼 내가 그 말도? 아, 참 좋죠. 뭐였지? 제가 할게요. 밀리터리 시작.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밀리터리 밀리터리 시작.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겨.